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63명이 정부가 급파한 군 수송기 편으로 어젯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군부대를 방문해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사흘 만에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어떤 추가 쇄신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올해 선출된 이사장의 중임률은 무려 70%, 연임률도 60%에 육박하는 등 권력 독식 구조가 심각해 내부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 규모가 1,000명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의료계 반발이 관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교역과 투자 확대로 신중동 붐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저녁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에서 청소하기 위해서 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던 60대, 40대 부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일제가 철거한 광화문 월대가 100년 만에 복원돼 오늘부터 시민의 전면 개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력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 160여 명이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우리 정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어둠을 가르며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진 지 일주일째. 다시 만난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무사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 왔어. 어제 새벽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우리 국민 163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어젯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무력 충돌이 심각해지면서 민간 항공기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항공편을 지원한 겁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우리 정부에 감사를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이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안전하게 한국까지 모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 쳤어요.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 장병들도 그제야 밝은 미소로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폭발음과 또 휴대폰에는 미사일 폭격을 알리는 알림음이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어서 현지 상황이 언제라도 급박하게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일본인과 가족 50여 명과 싱가포르인 6명도 함께 수송기에 타고 한국에 도착했고 일본 외무상은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아직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육로나 제3국 항공편 이용을 계속 안내하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거점 가자 지구에 들어가 국지적 급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공격에 앞서 하마스 소탕과 납치된 이스라엘인을 찾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 건데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때가 되면 참전하겠다고 밝혀 확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보병부대와 탱크가 가자 지구에 진입해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있는 곳으로 보이는 지역을 소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납치된 실종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도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또 반격한 하마스 조직원 등 다수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가자지구 내 하마스 소탕 작전에 앞서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급습을 했다는 겁니다. 하마스 거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예고한 이스라엘군은 앞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24시간 안에 모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IDF calls for the evacuation of all civilians from Gaza City, from their homes southwards for their own safety and protection. 이처럼 대규모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작전이 예고되면서 이번에는 가자지구 하마스 외에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참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ولدينا جهوزية كاملة ومتى يحين وقت أي عمل سنقوم به. 헤즈볼라는 1985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대규모의 로켓 등 무기와 인접국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숙련 전투원만 수천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양측의 관계를 고려할 때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14일 하마스와의 지상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외곽의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군인들에게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준비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방탄조끼를 착용한 네타냐후 총리는 대화를 나누고 악수하며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군인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상황과 이후 반격 작전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3일 가자지구에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해 하마스 사령관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의 사망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보건부는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215명이 숨지고 8,71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스라엘 군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300명, 부상자는 3,436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이집트와 접경한 남쪽으로 탈출 행렬이 몰렸습니다. 이집트는 피난민의 대거 입국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의 최남단, 이집트와의 국경에 있는 라파 검문소입니다. 전쟁에 휩싸인 가자지구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외국인과 현지 주민들이 몰려왔지만 검문소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I'm like really in fear and like every time I just have to have the thought of me dying in a bomb in Gaza like it's not a good thing. جيت أنا أشوف أهلي أزورهم بعد أكثر من سنة غياب عن فلسطين. للأسف الشديد وجدت دمار وجدت موت حتى أهلي ما شفتهم. أنا جلست في بيتي بدأت الحرب بدأ القصف. 하마스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한 가운데 이곳은 유일한 탈출구가 됐습니다. There are 6 crossing between Gaza and Israel. All of this crossing are stopped except Rafah crossing. For that reasons, it is very important to cross the individuals. 공식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공습으로 운영이 중단된 이 검문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이 110만 명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이집트는 피난민들이 대거 입국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은 중재와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집트의 지원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가자를 떠날 수 있도록 라파 쪽 국경을 잠시 개방하기로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이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가자 내 자국민에게 라파로 가라고 권고했지만 이동이 허용될지 불투명한 데다 국경은 아직 닫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공관에서 비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가족에 대해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의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으로 인해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과 텔아비브 주재 공관에서 비필수 직원과 가족 구성원의 철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소개 조치는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작전을 위해 가자지구 주민에게 통보한 대피 시한인 14일 오후 4시, 한국 시간 오후 10시를 30여 분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이어지는 한켠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고고성이 울리며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류재웅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습에 곳곳에서 죽음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 채 묻기도 전에 또 다른 죽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끊임없이 부상자들이 밀려들고 그 속엔 너무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도시 한켠에선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태어날 때 39살의 아버지는 며칠째 가자지구 곳곳을 누비며 죽음과 파괴의 어두운 그림자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فاجاني في ظل هذا الوجع والألم اللي كنت أنا بغطيه سواء في خلال المستشفيات أو في الشوارع اللي برصدها بعدستي كل يوم فجاءني هذا الخبر السعيد. 산모의 어머니도 병원까지 가는 길 자체가 위험했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واحنا جايين وخايفين وقلقانين على نفسنا وعلى اللي ورانا لكن شعورنا بالله رزقنا مولودة جديدة أدخلت البهجة والسرور والفرح علينا يعني إشي يعني عامل عائشة. 이 고통과 희망은 이곳 가자지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도 어린아이와 청소년, 일가족이 몰살됐고 그 한켠에서는 새 생명의 울음이 울렸을 것입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라크와 인도 등에서 열렸습니다. 반면 하마스의 공습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맞불성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 이스라엘 국기에 불을 지르며 한 목소리로 가자지구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أهلنا في فلسطين وخصوصا في غزة المجاهدة غزة الانتصار. 인도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자에 대한 만행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든 이들은 오랜 갈등 속 팔레스타인이 희생돼 왔다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अरब मुल्क में नाजायज कब्जा किया है और उसके साथ साथ जुल्म और अरब लोगों के फिलिस्तीन की जमीन जायदाद पर कब्जा जमा रहे हैं. 미국과 이탈리아, 덴마크, 이란 등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린 가운데 맞불 시위도 열렸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선 이스라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 모임이 열렸고 When I heard that someone from Hamas had declared that today, specifically today, Friday, that good people from their side should go out and kill or attack every Jew, attack every Israeli, every Jew, I said, well, the only thing we could do is go out in public and pray. 미국과 스위스 등에서도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하마스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격화되는 만큼이나 지구촌의 균열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사흘 만인데 휴일인 오늘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선 추가 쇄신 방안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집권 여당의 주요 보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한꺼번에 물러났습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꼽혔던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민주당에 완패한 지 사흘 만입니다. 임명권자인 김기현 대표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단,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포함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하나같이 당의 안정과 발전을 사퇴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보선 참패 이후 누구 하나 내 탓이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당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책임자가 안 나오고 자꾸 미봉책으로 가면은 우리 원외위원장들 이제 연방장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선거 패배와 관련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도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후임자 인선을 서두르며 추가 쇄신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총선기획단 발족과 혁신위원회 구성,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이 당 안팎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후속 인사와 보선 참패 수습 방안 등은 오늘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여론이 호응하는 쇄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완패로 끝나면서 정부 여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바꾸지 못하면 식물 정권이 된다는 위기감이 큰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민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선언 9달 만에 대통령이 됐고 취임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은 작지만 뼈아픈 첫 번째 패배입니다. 보수당이 고전했던 지역 특성을 곱씹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대통령실은 17%포인트 차 KO 패에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 명의로 또 윤 대통령 발언으로 이틀 연속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민심의 빨간불을 확인한 건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취임 후 꼬박 2년 가까이 개혁 입법도 국정과제 추진도 꽁꽁 묶인 윤석열 정부로선 내년 총선 승리가 필수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지표로는 잔인한 4월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지원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대통령 지지율 역시 30%대 초반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진다면 차기 권력의 조기 등판과 그에 따른 집권 여당의 이합집산, 관료사회 동력 부족 등으로 취임 3년차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시점에 식물 정권이 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김행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 철회한 걸 신호탄으로 윤 대통령이 여권 전반의 인적 쇄신을 빠르게 또 폭넓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홍범도 흉상으로 대표되는 이념 전쟁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으로 국정 초점이 옮겨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소 수직적이었던 국민의힘과 관계를 재설정하고 기자회견이나 야당 회동 등을 통한 쓴소리 소통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내년 총선은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 대선 2라운드로 치러진다는 게 중론인 만큼 남은 반년 윤 대통령이 얼마나 변신하는지가 성적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파행이 빚어지는 등 여야의 충돌이 격하게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이 수두룩해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또 정쟁 국감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막말 논란을 문제 삼자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논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방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진정 어리게 사과하도록 요구했는데 아니 왜 야당만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죠. 지금. 이튿날 법무부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환경노동위에선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던 양당 간사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국토위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둘러싼 정쟁에 다시 불이 붙었고 행안위에선 탄핵 수출됐다가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첫 주부터 곳곳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한 여야는 둘째 주도 내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 민생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자신들의 집권이 끝나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호하는 여당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산자위에서는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KBS 등 방송사를 상대로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방송 장악이라 비판하는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총선을 반년 앞둔 국감이라 여야 모두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전국 주도권 다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대결 구도의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이번에도 보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7년 피해액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도 책임은커녕 고액 연봉을 챙기는가 하면 내부 통제를 어렵게 할 만큼 권력 독식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횡령과 배임, 사기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거진 사고만 95건, 피해액은 무려 640억 원이 넘습니다. 이딴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는 권력 독식에 따른 내부 통제 실패가 꼽힙니다. 처음 공개된 금고 이사장의 지난 10년 중임 연임률 현황입니다. 이미 한 번 이상 선임됐던 금고에 또 이사장으로 간 중임률은 46%, 연임률도 38%가 넘습니다. 특히 올해 선출된 이사장의 중임률은 무려 70%, 연임률도 60%에 육박합니다. 금고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중앙의 임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출자금 유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중앙회 회장 역시 지역금고 이사장을 20년 넘게 지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덮거나 혹은 이제 다른 대출을 할 때 2년이나 뭐 지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되는 내부 사고에도 임원들은 버젓이 고액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회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5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개별 금고 임원들도 억대 연봉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진들의 연봉을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권한을 독점해온 이사장들이 이제 개별 금고에서 진행되는 개혁 과제들을 막아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임과 중임의 제한을 또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형 항공사에서 돈을 더 주고 표를 샀는데 실제로는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 운항이라는 건데요. 항공사들은 해당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오인하기 쉬워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베트남으로 여름 휴가를 간 A씨는 항공기에 올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항공사에서 34만 원을 내고 표를 샀는데 2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를 타게 된 겁니다. 두 개 항공사가 제휴를 맺고 항공사 한 대를 함께 띄우는 공동운항 비행기였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기내식도 안 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제가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좀 속상한 감정이. 다양한 노선과 시간대를 확보하면서 개별 운항에 따른 비용은 줄이기 위한 공동운항 제도. 국내 대형 항공사들과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어느 항공사에서 표를 사느냐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10월 26일 필리핀 클락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공동운항 노선입니다.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이지만 판매하는 항공사에 따라서 최대 60만 원과 20만 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대형 항공사 표를 비싸게 샀다가 상대적으로 편의가 적은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운항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행기 표를 살 때 안내 팝업창이 뜨긴 해도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쓰여 있어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굳이나 돈을 더 내고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운항편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비용도 실제 운항하는 비행기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판매사에 대해 공동운항편이라는 고지를 강화하고 항공사의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나 항공사들은 공동운항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별로 판매를 하는 게 다른 거는 어찌됐든 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공동운항편 승객에게는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무료 수화물, 기내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며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20km에 달하는 긴 수로를 따라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기는 명소인데요. 그런데 이 아라뱃길 근처 공영주차장에 일부 캠핑카들이 이른바 알박기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간문에서 시작해 서해로 이어지는 18km 길이의 경인 아라뱃길. 물길을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캠핑은 불법인데 바로 옆 공영주차장엔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카라반이 가득합니다. 무료라는 점을 노려 장기주차, 이른바 알박길 한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카라반들인데요. 하얀 휴지로 닦아보니 이렇게 심한 먼지가 묻어나오고요. 제 뒤편에 보이는 카라반에도 나뭇잎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경인 아라뱃길 일대 공영주차장은 20곳. 대부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된 캠핑 차량 때문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주차할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차 뺄 때 차가 크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주들은 큰 차량을 댈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차 공간도 없고 그게 높아서 적당한데 대기가 좀 어렵고 저도 마음은 쓰여서 진짜 유료화돼서 돈 내고 해더라도 그게 낫다고 하면 그렇게 옮길 의향은 있어요. 현행법상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 공영주차장은 아무리 오래 주차해도 견인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아라뱃길을 끼고 있는 계양구 주차장 6곳을 올해 안에 유료화하고 내년에는 서구 주차장 2곳에서도 요금을 받는 식으로 장기 주차를 막을 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계양구에만 있는 캠핑 차량 전용 주차장을 내년 상반기엔 서구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가철 바닷가나 강가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공영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 주차하는 차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출입구가 따로 없는 노상 주차장은 개폐기를 설치할 수 없는 만큼 차가 얼마나 방치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GS건설이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LH와 재시공 비용을 두고 내탁 공방을 벌이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보상안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을 좀 바꾸실 겁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저대로 그대로 하실 거예요? 예. 하지만 발주처인 LH와 보상한 비용 분담을 두고선 여전히 내탁 공방 중입니다. GS건설은 설계 부실 문제가 지적된 만큼 LH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LH는 이번 공사가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한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설계 책임 문제도 법상 또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가 설계도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의는 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GS건설은 6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받거나 3천만 원 무이자 대출에 7,500만 원 주택도시기금 금리 대출을 받는 보상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GS건설은 그에 따르는 장기적인 거주 지원 및 피해 구제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본인들의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세에 맞는 주거 지원과 5년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도금 대위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H는 전면 재시공을 선제 결정한 GS건설에 모든 비용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북 구미 송정동에 있는 한 대중 목욕탕에서 남성 2명이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목욕탕 관계자 60대 남성 신모 씨와 그 아들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두 사람이 목욕탕 청소를 위해 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 성내동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정모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이 1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정오 기준 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131건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액수는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교역과 투자 확대로 신중동 붐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정부 측이 공동선언문 서명을 마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하나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상품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92.8%, 아랍에미리트는 91.2%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를 협정 발효 뒤 10년 이내에 철폐합니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쇠고기와 라면, 인삼 같은 농축산 식품과 조미김과 멸치, 전복 등 수산식품 관세도 철폐돼 시장 개척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수입 품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원유는 기존 3%에 달하는 우리 측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돼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영화와 음악 서비스 시장도 개방하기로 해 K 콘텐츠 산업 진출이 기대됩니다. 이 밖에 에너지 자원 부속서 채택으로 공급망 교란 때 긴급 협력하는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금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에서 우리 에너지 안보, 중동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경제적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예상했던 500명에서 1000명 규모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인원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올해 초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였던 351명만큼을 원상 복귀하거나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1000명 수준의 증원도 검토됐는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만큼 파격적인 증원이 이뤄질 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듯이 지방의대나 공공의대 등 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계획은 담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해왔는데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파격적인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응급의료, 소아의료 붕괴의 현장으로 가겠습니까? 당장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경우 40개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의사협회가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진통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근로시간 개편 보완에 착수한 정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발표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편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미 지난 3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과잉 근로 논란이 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MZ노조까지 가세한 노동계의 전방위 비판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추석 연휴 전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 방안까지 도출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전 개편안 발표 때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것 역시 정부의 고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이후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단절된 것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노동 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합니다. 양대 노총은 연말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당분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심화 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공계 첨단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한다는 건데 사교육 시장만 키우게 될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2028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에서 미적분 투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개별 선택 과목을 없애는 대신 이공계 첨단 인재를 뽑기 위한 문제를 따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학생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든 심화 수학 영역이 도입되면 학원을 찾는 학생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화 수학이 생긴다면은 일단 학생들이 학습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질 것 같고 학원에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대학 교육을 위한 기본을 다진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사교육에 의지하려는 유혹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해줄 수 있다면 수학적인 사고를 더 깊이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그게 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엔 다 사교육 시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가산점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필수 과목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최상위권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심화 수학을 배울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선택 과목 중심이니까 고교 학점제에서 충분히 심화된 수학을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안에 수능 심화 수학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외교 안보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갑자기 부상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됐습니다. 군사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문제는 외교 안보 분야 국정감사장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비록 재래식 전술이지만 공중과 지상에서 펼쳐진 하마스의 기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과학경제 장비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데 우리 이 과학장비 감시 체계에 대한 백업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나요? 역사에는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적과 알을 떠나서 정면 교사로 우리 군이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와 종교, 민족 문제가 첨예하게 얽힌 중동에서 불씨가 확대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북핵 억제와 중국 견제, 이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구해온 미국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치를 안정시켜 동북아 문제에 몰두하려던 바이든 정부의 구상에 균열이 가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고도화하는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벌어지면서 비슷한 어떤 기시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번에 중동에서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부처 등과 함께 긴급 점검 회의를 여는 등 두 개의 전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인권단체가 중국 당국이 국경 지역에 수감된 탈북민들을 전격적으로 북송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도 다수의 탈북민이 북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강제 북송을 막을 해법은 없는지 최두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북한 인권단체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지난 9일 저녁 중국 당국이 탈북민 수백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북송된 탈북민은 여성이 대부분으로 북한과 중국 당국자 간 협력에 따른 계획된 북송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 일부를 확인하며 중국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과 중국 간에 탈북민 송환에 관한 협약이 있는 만큼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선 외교적 노력 말고는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 당국이 탈북민 단속의 강약을 조절하고 탈북을 사실상 묵인하도록 하는 협조를 기대하는 게 최선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면서 또 물밑으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여론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이 하루속히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NGO들한테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그 소식을 아는 탈북자들을 조사해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들어서야 됩니다. 북한인권재단에서 NGO를 지원하고 그 NGO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중국엔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탈북민 북송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던 한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와 고물가 때문인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악재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9%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IMF는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감소와 에너지 충격에 대한 민감도, 대외 개방도 등에 따라 나라별 성장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망치는 0.5%포인트나 올린 반면에 중국과 유로존은 0.3%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특히 중국 경제를 가장 먼저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Downside risks still dominate. They now stem mainly from China's growth slowdown due to the stress in the real estate sector. 외신은 이런 전망과 위안화 가치 하락을 고려할 때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꿈꿨던 중국의 GDP는 올해 상반기 미국의 64.5% 수준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2021년 77.3%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IMF가 꼽은 내년 세계 경제의 또 다른 걸림돌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물가입니다. IMF는 내년 세계 물가 상승률을 5.8%로 봤는데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Also on the downside, commodity prices could become more volatile again amid climate and geopolitical shocks. Financial markets could reprice if greater inflation persists. 수출 위주의 고유가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데다 빚이 많고 재정 수단도 약화한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제가 철거한 광화문 월대가 100년 만에 복원돼 오늘부터 시민의 전면 개방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앞 광장에서 월대와 현판 복원 기념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월대는 조선시대 궁궐 앞에 계단식으로 넓게 설치한 대로 일제의 전차 철로 설치 등으로 훼손된 지 100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아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의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는 이렇게 짙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중부 서해안과 영동,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4도, 청주 12.1도, 부산은 14.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1도, 대전과 광주도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